2013년 어느 날 뉴욕 연준에 도착한 한 통의 공시문서. 보낸 이는 독일 중앙은행. 우리가 맡긴 금 지금 확인하고 돌려받겠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았고 돌아온 건 뜻밖의 답변. 금은 7년에 걸쳐 나눠서 반환하겠습니다. 7년?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스쳤다. 몇 년 뒤 드디어 독일에서 돌아온 금괴들. 하지만 1년 번호는 달랐고 모양은 낯설었다. 이건 우리가 맡긴 금이 아니잖아. 금괴의 행방은 베일에 쌓였고 전 세계는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혹시 연준의 지하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닐까?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여러분들의 신박한 스토리텔러가 되고픈 아나운서 송상은입니다. 혹시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금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맨하탄 33번가 미국 연준 지하 금고에 숨은 세계 최대의 황금의 방을 둘러싼 아찔하고 신박한 경제 스토리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사라진 금괴, 연준 지하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숫자에는 진지하고 시선은 유쾌한 경제 키커 박정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골드. 이 금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참 많은데요. 이 통계상으로는 연준에 6천 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가 보관 중이라고 알려 있지만 실제로는 금은 하나도 없고 신뢰가 만들어낸 이 허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연준 지하 금고에 정말 금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참 음모론 아닌 음모론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2012년쯤에 외국 중앙은행들이 네. 뉴욕 연준 금고, 지하 금고에 있는 우리 금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확인해준 내용이 본인들이 처음 맡겼을 때 금괴와 다른 일련 번호인 걸 막 보여주고 하니까 의구심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준이 금으로 돌려주십시오, 우리 금 돌려주십시오 했었을 때 못 돌려준 적도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닉슨 대통령 시절인 1971년도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특히 프랑스가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해서 지금은 더 이상 금과 똑같은 비율로 달러를 찍겠다고 했던 그 약속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금 1온스와 35달러를 무조건 교환해 주기로 국제사회에 미국이 약속했거든요. 그게 브리튼 우주 체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프랑스랑 몇 개 유럽 국가들이 요구를 했어요. 우리 금 좀 이제 돌려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닉슨 대통령이 사실 나 못 돌려준다.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도 미국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우리 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아예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래서 저희가 오늘 신박한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로 이야기를 풀어낸 게 이 과거 독일의 금 반환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들려주시죠. 네, 2012년경쯤에 독일 정부에서 우리가 미국에 맡겼던 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독일은 간간히 이런 요구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독일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그런 세계대전을 저질렀던 가장 큰 이유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본인들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물가 상승이 유발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들 중에 하나로 세계전쟁을 유발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독일이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일 거예요. 네. 헌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 네. 물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독일은 그 물가 관리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러면 화폐 가치를 가장 안정적으로 하려면 네. 본인들이 그 화폐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 자산도 비슷한 등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금입니다. 네. 그런데 독일이 그 금을 관리할 때 자국 국가 내에 보관하기보다는 냉전 시대에 소련도 바로 옆에 있고 네. 본인들이 하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해외 보관하자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에 분산해서 보관을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제가 터진 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10년 이후 전개된 남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미국이 자국의 여러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엄청 발행했고 네. 국가 부채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독일 정부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미국이 저렇게 부채가 늘어난 국가가 됐는데 우리 금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 맞을 걸까? 우리 금 갖다 팔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이런 네. 금들을 한번 확인해보자 아니면 돌려달라고 요구해보자 네네네. 이런 요구가 그 시점에 있었던 겁니다. 받긴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주기로 했던 시점보다 너무 늦게 주고 또 본인들이 처음에 맡겼던 그 금괴 모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련 번호도. 네네. 근데 그거랑 다른 게 온 거예요. 그러니 야 네. 얘네들 뭐 우리 거는 어떻게 맞춰서 주고 네. 다른 게 지금 빈 거 아닌가? 오만 가지 음모론들이 자꾸 생긴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독일이 어쨌든 굉장히 큰 나라고 강대국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관리 엄청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게 네. 관리하는 그런 나라에서 왜 금을 굳이 이렇게 멀리 미국에다 맡겼을까?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련이란 말도 굉장히 오랜만에 써보네요. 네. 이 침공하면 뭐 그런 위험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굳이 미국에다 이렇게 많은 양의 금을 맡기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 금은 대표적인 금융 투자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금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담보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이 많은 뉴욕과 그다음에 런던에 자신들의 담보력이 뒷받침되는 네. 금을 상당 부분 거기에 분산해서 저장하도록 유도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했었을 때 금융결제 시스템이나 금융 서비스를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네네. 바로 그런 금융적인 이유들도 같이 한몫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독일 말고도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도 이미 연준의 금을 상당 부분 맡겨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연준 이외에도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금 보관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영국에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연준처럼 이렇게 금을 한번 확인하기 너무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면은 우리의 금도 실체로 확인하기 어렵고 네. 누구의 금도 실체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사회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어느 나라 국부를 관리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은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철통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걸 열람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걸 확인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월하게 해준다는 건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보안을 쉽게 뚫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열람이 되지 못하는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 그 음모론들이나 의구심이 다 없어질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2012년도에도 네. 독일이나 일부 국가들에게 저장하고 있는 금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네. 그랬더니만 했던 얘기가 네. 그게 앞부분만 금이 있지 뒤는 다 비었대더라. 또 네, 다른 네.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로 이게 열람이 잘 안 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2017년도에 미 재무부에 있는 높으신 분이 네. 직접 보관하고 있는 곳을 열람하고 왔는데 그게 2017년도가 가장 미국 내부에서도 고위 관료가 본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정말 감독해서 못 보여준다 이런 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네. 보여줄 수 있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금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 장소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포트 녹스라는 일종의 요새입니다. 네네네. 그 요새에 이제 금을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네. 그 금고에 접근하는 그 1년 절차가 굉장히 네. 여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금고문을 열어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금고의 문의 두께가 50c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문이 워낙 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의 무게만 22톤이 돼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거기까지 가는 데만 통상적으로 100시간이 걸립니다. 문을 열기만 하는데요. 그것도 천천히 걸리고 아, 그 네. 앞단에 여러 절차도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100시간이요. 100시간이니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나라 정부 관료들이라든가 네. 미국의 뭐 대통령이나 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금 한번 보러 갑시다 해서 맞아요. 갔는데 네. 100시간이 걸리는 건 그거 한번 확인하려면 한 3박 4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이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3박 4일을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 네.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제였죠? 그 영국에서도 영란은행에서도 금을 함부로 보여줄 수 없고 이렇게 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2019년인가 베네수엘라에서도 우리 금을 좀 보여다오 했는데 뭐 달라 했는데 안 된다 네. 이렇게 했던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실제로 정말 모든 금을 맡긴 나라들은 이런 고충을 좀 겪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냐 하면요. 그냥 금을 반환받고 싶다라고 할 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금을 그렇게 반환받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 그동안은 더 올라왔던 게 사실인데 네. 그 이유가 300톤에 대한 금을 우리가 돌려받겠습니다. 100톤에 대한 금을 돌려받겠습니다. 했었을 때 그거를 운송하기 위한 절차가 또 워낙 복잡하게 합니다. 이게 일국의 국가의 분대, 유실됐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 처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걸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을 섭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선박까지 나르는 경로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다 돌려봐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날라주는 게 우리의 그 역할입니까? 네. 베네수엘라라고 한다면 네, 네. 베네수엘라 한국까지만 갖다 주면 나머지는 니네 책임인 네, 거지. 네. 아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 우리 중앙은행 금고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베네수엘라 국가에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의 공무원들과 운송 직원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금고안까지 진입을 한다. 이것도 네. 허용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골치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반환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네. 이게 진짜 몇 년이 걸리는 업무 프로세스들의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의도치 않게 외국의 우리나라 금의 상당 부분을 보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게 바로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아, 북에서 내려와서 네. 우리 서울이 함락될 것 같으니 네. 제일 먼저 옮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은행 지하에 있는 금괴. 금. 아. 이거부터 옮겨야 네.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불나면 귀중조부터 옮기듯이 맞아요. 그렇게.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정부는 그 당시 네.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오. 오키나와를 비롯해서 일본과 그다음에 네. 미국에 우리나라 금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보내서 일부는 결국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국내 많은 관료들이 논의를 했죠. 네. 미국에 있는 우리 금괴 네.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했는데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나요? 두자.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은 휴전 상태고 또 네. 분단 국가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네, 네. 그때 또 보내느니 그냥 거기 두고 미국이라는 공신력 있는 나라가 지켜준다고 하니 두자. 그게 네. 처음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한편 트럼프가 포트녹스 정밀 조사를 지시하면서 We're also going to Fort Knox. I'm going to go with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if we opened it up and there was no gold there? 이 금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예, 그래서 진짜 요즘 시가로 이거를 다시 책정해서 그래서 돈이 시세 차익이 많이 생기면 그걸로 가지고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이 재정 적자를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한번 시도해볼 법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네네. 보관하고 있는 금에 대해서 장부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금 가격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실제 시가로 평가를 하고 그 차익만큼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빚을 좀 갚자. 네네. 이런 걸 이제 이론상 제시를 해봤는데 네. 그걸 계산해봤더니만 네.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되냐 하면요. 네. 그 시세 차익으로 갚을 네. 수 있는 국가 부채가 한 7,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얼마요? 7,500억 달러. 아, 자, 아까 그런데 부채가 몇 조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네. 미국이 진 국가 부채 총액은 36조 달러가 넘어섰고요.
그중에서 올해 미국이 갚아야 될 국가 부채가 한 9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올해 갚아야 될 게 9조 달러인데 그 7,500억 달러로는 네. 택도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실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우거나 감내하는데 큰 효과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중론이고요. 네. 뭐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좋았습니다만 네. 이거 가지고 해결받다 이런 수준의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최근 미국에서는 이 금 수입이 GDP나 무역 수치 통계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금에 대한 수출입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사실 실제 우리가 금괴를 사보거나 아니면 금발을 사본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가 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금을 사고 파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이 GDP에 카운트가 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금을 사오면 이거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한 걸로 카운트가 돼요. GDP에. 네. 그럼 GDP에서 수입이 늘면 GDP 금액이 깎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네. 우리나라 금을 외국에 수출을 하면 이건 그냥 일종의 휴대폰이나 자동차 수출한 것과 똑같이 물건을 수출한 게 되니까 네. GDP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 자체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국부인데 외국에 보내고 아니면 외국에서 사오고 하는 것이 GDP 상에서는 실제 금으로 우리가 국부를 더 저장하기 위해서 금을 더 많이 사왔어 라고 하면 안정감이 더 높아야 되는데 네. GDP 상에서는 수입한 걸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GDP가 깎이는 거예요. 무역 적자로 이렇게 가는 길을 걷게 되는군요. 맞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GDP 상에서 일부 왜곡이 일어난다는 건 그런 네. 의미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왜곡이 많이 크진 않은 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금 자체로 국부를 많이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네. 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올 때는 네. 그 수입한 금을 가지고 우리 귀금속을 만든다든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에 그 금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할 때는 수입품이니까 그 금만큼 GDP가 깎이지만 네. 그 금을 가지고 뭔가 다른 재화, 귀금속이나 전자제품에 그걸 활용하면 제품이나 귀금속 같은 그런 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상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금 거래로 인한 GDP 왜곡 현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금을 너도 나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서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금 비축 경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국제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잦아들기 전에는 금에 대한 비축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미국 국가 부채, 이것 때문에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의구심이 계속되는 한 많은 국가가 일정 부분 금으로 우리가 국부를 저장 관리하자라는 목소리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 또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샀던 주체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네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국부를 미국의 국가 그 국채로 저장 관리할 생각이 없다라고 거의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중국도 이제 국부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가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바로 금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금 시세를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 이렇게 금 시세가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 네. 민간에 있는 분야의 많은 투자자들 또는 그냥 네. 금에 관심 있었던 사람들도 더 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네.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네. 은만큼은 아니지만 네. 금도 산업재입니다. 우리가 쓰는 여러 그 전자제품 안에 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래서- 핸드폰에도 있고. 네, 뭐, 맞아요. 예. 그러니 이 AI 시대의 대부분의 이제 경제 활동이 각종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바뀌게 될 텐데 네. 금의 산업재적인 수요도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의 네. 쓰임 자체가 이렇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이거는 금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앞으로도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저는 사실은 투자를 뭐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것저것 정말 10,000원이라도 생기면 투자를 바로 하려고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금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금을 다른 나라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 모으고 있는데 네. 이렇게 금을 사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질문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을 사 모은 주체죠? 이렇게 금 모으기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다못해 우리가 국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거를 은행 금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사실 보이지 않는 손실이 많아요. 네. 돈이라는 건 자꾸 굴리면 이자가 들어오거나 배당이 들어오는데 저장만 해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네. 금은 그냥 그 금바 형태로 그대로 있는 거일 뿐이지 물론 금 시세가 올라서 오를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개런티된 추가적인 이득 담보된 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당장 뭔가 저장 관리하는데 아무 이득이 없는 금으로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준비해온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네.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가장 외환 위기를 덜 걱정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수준이고요. 네. 또 GDP 대비 순대외 자산도 높은 수준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환 관리라든가 국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안정도가 높은데 더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굳이 아무 이득도 없는 금을 더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뭐 금에 이제 투자를 해보자 할 때 대체로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페이퍼 골드라고 네. 예, 부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실물 금과 이 페이퍼 골드에 투자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고 네. 이런 개념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페이퍼 골드라고 해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실물 금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상품을 사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실물 금바나 금괴를 사는 방식이 있는데 네. 실제 투자로 거둘 수 있는 소득의 편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차이가 있는 게 세금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 인덱스 투자가 대표적인 페이퍼 골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금 인덱스는 실제 금 바를 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인덱스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네. 마치 코스피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네네. 근데 그 인덱스의 흐름은 실제 금괴를 샀을 때 수익률을 추종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금괴를 샀었을 때와 인덱스를 샀었을 때 금 시세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변화를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교수님 금괴를 사지 인덱스를 왜 사는 겁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금바나 금괴를 사는 건 실물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엔 부가세가 붙어요. 아, 부가세가 어느 정도 돼요? 10%죠. 아, 크네요. 그렇죠. 네네. 이 10% 부가세를 내면서 물건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왜 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그런 차원에서는 금 인덱스 투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금괴를 형태로 또는 금바를 형태로 네. 금을 매매하시는 경우는 너무 빈번히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10%씩 그건 안 계속 되죠. 내는 거예요. 네네. 반대로 인덱스는 그게 없다는 장점이 있죠. 네. 자,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다 인덱스에 투자하지 금바나 금괴는 왜 사느냐? 이게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네. 금바나 금괴는 세금 추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 거니까 누가 이걸 사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가 뭐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과세 때 아니면 뭐 할 때 이것까지 이제 이득이 있으니 그것도 포함해서 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아, 그게 그나마 있는 장점이고요. 그렇군요. 이 네. 두 가지 방법 말고 금 네.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네네. 이 금 통장을 개설하는 건 어떤 방식이냐면 네. 은행 가서 금 통장 개설하러 왔습니다라고 하고 일반 통장 같은 걸 개설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네. 그 통장에 돈을 넣어요. 네. 그럼 그 돈을 넣을 때 그때 그 순간에 금 시세만큼 내가 넣은 돈으로 금을 산 걸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통장 옆에 네네. 그게 얼마 샀는지 몇 온스 네, 이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주식 사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네. 부가세는 없죠. 금융 상품을 산 거니까. 어. 네. 코로나19 초기에 있었던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제 전 세계 난리 났다. 뭐 각국의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될 것이다. 맞아요. 뭐 별의별 소문 네, 많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일정 수준 이상 바꿀 때 반드시 그 사유를 적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원화 가치가 폭락할 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네. 달러로 바꾸기도 쉽지가 않고 네. 그랬을 때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 거래소들에서 네. 와가지고 원화를 뭉칫돈을 가져와서 금으로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제가 방문했던 한 곳은 청담동에 있는 금 거래소 중에 한 곳인데 네. 어느 노신사가 어느 네. 날 네. 봉고차 같은 데다가 현금 70억 정도를 싣고 와서 70억이요? 네, 이거 전부 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적이 있을 정도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현금 70억을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금하러 오면 네. 이거는 당연히 그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이에요. 그렇겠죠. 이 돈 어디서 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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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분들이 자신의 재산적 가치가 유출되는 걸 막으면서 그래서 뭔가 리스크를 좀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진짜 금을 사는 거예요. 실물 금을. 네. 그래서 금융 투자 방법으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편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요즘 누가 금은방 같은 데 가서 금발을 사느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찐부자들 70억씩 막 그냥 봉고를 갖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금을 사겠네요. 네. 놀라운 건 네. 뭔지 아세요? 네. 그 노신사분께서 네. 다음날 또 오셨대요. 또 바꾸러요? 예, 봉고차가 꽉 찰 수 있는 금액이 70억이어서 그걸 네. 먼저 들고 온 거고 나머지 잔금 한 10몇 억을 다음날 또 들고 온 거예요. 또 그래서 금으로 달라. 또 다 금으로 바꿔. 아니 그 돈 세는데도 뭐 날 새겠어요. 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봉고차 하나에 돈을 가득 넣었을 때 70억이 된다는 70억. 거.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금은 뭐 말씀 앞서서 해주신 것처럼 예금처럼 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뭐 주식처럼 기업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금을 노릴 수도 없는 건데 오히려 뭐 사회가 불안하고 뭐 이럴 때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뭐 역시 금이 달러보다 한 수 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왕왕 하시는데 네. 정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요즘은 본격적으로 약달러 기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트럼프가 1차적으로 지금 관세 전쟁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 아마 자신이 학습했던 그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1기 때 네. 중국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더니 네. 중국이 그 관세 부과한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관세 네. 부과한 효과가 전혀 발현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직접 경험했던 게 트럼프잖아요. 네. 요즘도 이제 달러 가치가 옛날 같지 않고 우리 원화 가치도 1,400원대에서 이제 1,300원 후반까지도 내려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수준까지 네, 네. 왔잖아요.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약달러 기조에 대한 일종의 선반영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대표적인 자산군 중에 하나인 달러가 약세면 거기에 돈을 넣을 수는 없죠. 네. 그럼 그 정도의 안전자산, 지금까지는 금밖에 없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네. 금에 대한 관심도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긴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 금과 관련된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사실 요즘 뭐 금 이야기하면 결론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을 정말 사야 되냐 이제라도 아니면 뭐 금을 뭐 조금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뭐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이걸 가져가야 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많이 네. 받죠. 요즘 같은 네. 불확실한 세상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금 비중도 높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현금과 준하는 어떤 뭐랄까요? 개런티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약간의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산 포트에 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넣어두시기를 권고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이거는 본인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제 전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5% 선은 지금은 금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15%요? 예. 네.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뭐 좀 더 네. 공격적인 분은 더 줄일 수도 있으시고 네네. 더 보수적인 분은 좀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사실 박정호 교수님 네. 오시기 전에 그 방송했던 걸 많이 찾아봤는데 이미 그렇게 금 사야 된다고 할 때도 몇 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3년 전부터 네. 유튜브에서 계속 금 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드렸죠.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좋으시겠습니다. 한 30%로 늘릴 걸 그랬네요. 네. 자, 오늘 신박한 경제 토크 킥.
사라진 금괴, 연준 지하의 진실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팩트와 음모론 사이의 흥미로운 스토리들 하나하나 풀어봤는데요. 이 금을 둘러싼 신박한 경제 이야기들을 재밌고 쉽게 이끌어주신 박정호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이 가진 화려함과 믿음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편한 진실도 존재하는데요. 이 숫자에 숨겨진 진실과 그 너머의 신박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경제를 보는 진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미있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